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하루에도 호우와 폭염이 오가는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다시 20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운 채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살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금산에는 시간당 58.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영동과 서천, 전북 군산과 무주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쳤지만 곧바로 폭염의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바지도 다 젖고 몸도 다 젖고 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근데 낮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강해서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좀 많이 찝찝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영남 등 남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낮에 전북 정읍 태인면은 35.1도, 부안 줄포면도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져 경기 여주 가남읍의 체감 온도는 35.8도, 광주 34.5도, 경주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더운 열기 위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오늘은 중부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체전선이 크게 이동하는 대신에 한 군데 머무르게 되면서 비구름대가 고정돼서 영향을 주게 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이번 장마는 호우와 더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에도 전해드렸는데 요즘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워요. 덥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이런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겁니까?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권과 전북권으로는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강원, 경북, 중북 부지역 이 지역은 5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남 북서부 지역 100mm, 대구 경북 남부와 경남 서부 지역으로는 최고 60mm 비를 예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이번에 가장 큰 지역으로는 주로 이제 서쪽 지역인데 또 북쪽 지역으로는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비가 집중된다. 그러면은 이게 취약 시간대가 되잖아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호우가 내리는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한 30mm 많은 비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강한 비가 집중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남북, 경북 중북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 충청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밤에서 새벽 사이 비가 강해지는 것은 낮에는 햇빛으로 지표면이 뜨거워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비구름 발달이 방해를 받아요. 예. 그러나 밤에는 지표면이 식으면서 대기 하층의 불안정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쪽에 뜨거운 수증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에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그 원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렇게 비와 더위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발달한 정체 전선 올과 내일 사이 강한 비를 내려요. 그 이후에 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레인 10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으로 30에서 50mm 정도 비를 더 내린 후에 정체 전선은 서서히 만주 쪽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후 현재 예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5일경쯤에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장마철 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정체전선의 경계 지역에는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쪽 지역으로는 상당히 날씨도 맑고 강한 일사가 되지다 보니까 찜통더위가 나타납니다. 뭐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중부지방, 그다음에 전북 지역을 제한 경북 남부, 경남 쪽은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 예. 자 이제 비가 예상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폭염이 발생하는 이런 날씨들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날씨 변화가 좀 심각해진 이유는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해수 온도가 높다 보니까 폭우에도 영향을 주고 또 체감 기온 상승에도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기후 위기가 모든 것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장마가 이번에는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3번째였나요?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장마 끝나는 시점도 늦어지는 건가요? 올해 장마가 이제 1973년 기상청 공식 관측 시작된 이래 3번째로 늦게 시작했죠. 뭐 역대급 장마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저 장마가 7월에 시작됐던 데가 1982년, 2021년이었는데 두 해 장마 패턴이 정반대였어요. 뭐 2021년 같은 경우 짧은 장마, 1982년 장마도 길고 비도 많이 내렸는데, 자 올해 장마는 이제 예측하기 좀 힘들다고 보는데, 일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하면서 장마 전선을 만주 쪽으로 올려주어야 하는데, 예. 10일부터 정체 전선이 만주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음 주 중반에 다시 남하하면서 현재 5.5km 상공의 앙상블 예측 모델들이 있거든요. 보름 동안 해주는 건데, 이걸 보면은 7월 하순 중반 정도까지 계속 우리나라 쪽에 정체 전선이 머무는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장마는 한 7월 말쯤 끝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요.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이 일단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고태풍 바비는 오늘 새벽 3시에 괌 서북서쪽 약 1080km 해상에 위치하면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바비는 현재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1m로 아주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 태풍은 11일경에 타이페이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12일에 상하이 남남서 400km 부근 지역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로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뭐 너울 혹은 강한 파도 이런 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렇게 되면 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후부터는 강한 폭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강력한 폭염,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까요? 올여름 기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일단 올해 장마가 늦어지면서 6월까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장마가 끝난 뒤인 7월 말부터는 한반도에도 이중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극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상청은 7월 말부터는 한반도에 대기 정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극한 폭염을 불러오는 열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으로는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 또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이찬 형태가 유지되면서 뜨거운 열이 한반도 상공에 갇혀서 폭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이제 한반도 주변에 해수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나라 상당한 폭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날씨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8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생계비 통장에 28만 명 넘게 몰렸다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려는 수요가 많아진 게 배경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생계비 통장 누적 계좌는 지난달 약 17만 7천 자로 불었습니다. 판매되기 시작한 2월 말 이후 2.5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카카오뱅크 계좌까지 합치면 거의 29만 자에 달합니다. 생계비 통장은 압류 절차가 진행돼도 월 250만 원 한도까지는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만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요. 가입자의 구성을 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약 80%입니다. 생활비 부담과 소득 변동성이 큰 중장년층 수요가 몰린 걸로 보이는데요. 생계비 통장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건 가계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호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경향신문은 정부 기후대책에 민망한 셀프 성적표를 다뤘습니다. 지난해 추진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의 98%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은 5년 단위 정부 범부처 사업인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7조 4,50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성적표는 매년 고득점 행진입니다.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이상이 우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채점을 누가 하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표가 나왔을까요?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전문가 집단의 개별 평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점수 상향 평준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평가 집단별 점수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반쪽 공개도 문제입니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후부도 자화자찬 평가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어서 볼 동아일보 기사는 독도 관련 내용입니다. 1948년 미군이 독도는 한국의 일부임이 명확하다고 밝힌 공식 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공회대 전갑생 교수가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공문서관에서 222쪽 분량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48년 6월에 미군 폭격으로 어민 사상이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 문서철에 담겨 있는데요. 요약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관되게 독도는 한국 땅이란 입장이었던 겁니다. 해당 문서철에선 1946년 당시에 울릉군수가 보낸 문서도 발견됐는데요. 미군 정청이 일본 측과 교섭해 독도가 한국령임을 공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독도 영유권 문답서, 독도 어선 폭격 사건 진술서 등도 발견됐는데요. 전 교수는 해당 자료 이미지들을 동북아 역사재단에 기증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끝으로 요즘 김부정님의 패션이 슬림핏으로 바뀌었다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비결이 뭔가 하니 바로 비만치료제입니다. 1분기에 국내 위고비와 마운저로 처방 건수는 약 80만 건에 달했습니다.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은 세계 5위 규모고요. 성장률은 상위 5개국 중에 최고입니다. 2034년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49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비만치료제는 국내외 소비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슬림핏 검색량과 판매량이 확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비슷한데요. 최근 의류를 작은 사이즈로 교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감량 도중에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피 시장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뷰티 시장은 물론이고요. 고단백 소용량 식품도 새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오남용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 세척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의 선박까지 처음으로 공격했는데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선적의 LNG 운반선이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기관실 쪽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승무원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후 중재국인 카타르의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카타르 LNG선 외에 다른 유조선 한 척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 당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오만족 항로를 이용하려던 유조선이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유조선 한 척이 추가로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24시간 동안 3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속에 선박들의 불안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 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공격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잇따라 탈출하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피격으로 수리 중인 나무호를 포함해 2척으로 수리와 선적이 끝나는 대로 해협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이란 전쟁 속보부터 살펴보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조금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을 상대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날 같은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 정도 만에 되돌린 겁니다. 이란의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시 압박에 나서며 경고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현지 시간 6일 밤부터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 3척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유조선 공격을 빌미로 연이틀 무력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 일정을 치르며 반미 여론을 고조하고 있는 이란이 다시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경우 양측의 후속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발언도 살펴보죠. 정상회의 시작부터 동맹 기선 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하자마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taly turned us down, and Germany turned us down, and France turned us down. And it's okay. But, you know, why are we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they're not there for us?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서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지 않아 매우 기분이 나빴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반면 개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환상의 궁합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종전 과정에서도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봄 유럽 주둔 미군을 3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미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획은 일단 보류됐고 미 국방부는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6개월간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겠다며 유럽의 태도에 따라 추가 감축 여부를 결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도 다시 꺼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 역시 나토와 자신의 관계를 약화시킨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가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에 반대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And it's surrounded by China ships and Russian ships.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The ships, it's not going to happen. It was Greenland that, and it continues to be, that should be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not by Denmark. 이에 대해 역시 앙카라를 찾은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동맹들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곧 해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두 좋은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re's something, I settled 8 wars,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settling, and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settled, hopefully soon.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대규모 무기 계약도 공개했는데요.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향후 5년간 동맹국들이 무인 항공기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약 6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온 만큼 늘어난 국방비를 실제 전력 증강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 최대 시장 관계자 1000여 명 앞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을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행동과 빠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나토에 손을 내민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함께 지켜온 나토의 파트너라며 방산협력 관계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 대신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한 가운데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 연대 비전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 한 나토 관계 증진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에 속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참석 이틀째인 오늘은 방산 등 협력 가능성이 있는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추진합니다. 함께 이곳에 와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만남 또는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도 급락하면서 7,60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반도체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우리 증시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곳곳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성과급 빼놓은 거 포함하면 사실상 100조 원 넘어선 상황이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달렸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뉴스로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돼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그 평가가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앞으로도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초과를 해야지만 주가가 급등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약 6.2% 상회하게 나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무한히 반도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관련주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오히려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라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매도세, 차익 실현 매도세가 집중이 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눈높이가 이제 워낙 높아졌다는 네. 건데 그 미국 반도체주도 상황 보니까요. 삼성 이렇게 호실적 냈는데 뭐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모두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반도체 업황 정점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모든 증권사들이 원래는 뭐 반도체주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만 나왔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고점에 왔다라고 비관적인 보고서들이 나온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거품론이라든지 고점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뭐 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AMD, 인텔 같은 것들이 다 4%에서 뭐 9% 가까이 폭락을 한 것도 결국은 전날 대표적인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6% 이상 하락한 것이 뭐 시장의 이런 우려를 뭔가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돼서 차익 실현,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시장 주도주가 이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미 증시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황 등이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또 그런 순환매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증시는 지금 좀 극단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가 사실 주목받는 것은 과거에 그 2021년 8월에 메모리 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그 당시에 크게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뭐 비슷한 류의 그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 비관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이 됐지만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투자자분들께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라는 논란이 가중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경기 방어주 쪽으로 금융주라든지 이런 소매 제품, 소비 제품 관련된 내수 관련된 주로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이번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조차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반도체주의 업황은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해서 이제 뭐 손실을 갖다가 실현시키거나 이런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길게 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길게 보기 어려운 분들일 텐데. 지금 비투한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신용잔고 최근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공개,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ADR 상장이라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재를 앞두고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심지어 B2까지 해가지고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거 투자를 자금을 많이 늘렸다. 그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B2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담보 비율이 하락을 악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거나 뭐 담보 비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고 그러면 또 담보 비율이 더 악화되니까 추가 반대 매매가 들어가서 또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락폭을 키우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지나치게 그 반도체주의 전망을 낙관을 해서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B2까지 해가지고 투자 자금을 몰린 결과가 오히려 더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손실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의 투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그 B2가 하락폭을 더 키우는 것도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결국에 이거 우리 증시 오징어 게임처럼 끝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남겼는데 어떤 상황 심각하게 본 겁니까?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그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지난 1년여간 뭐 165% 가까이 코스피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지나치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그 변동한 횟수가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뭐 예를 들면 3%는 0회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5회에 불과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77회에 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는 장세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단기 투자로 차익을 크게 얻고자 하는 개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문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은 무섭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거의 카지노라고 지금 비유를 했는데 그 칼럼에서 더 이상 이 카지노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코스피의 비중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데 우리 작은 국내 투자자들 규모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만으로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은 다 빠져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턱대고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것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국내 자산하고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뭐 주식이 원래 이런 건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원래 이런 식으로 장이 급등락이 심하면 이런 장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장 마무리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불안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럽지만 사실은 뭐 과거에 닷컴 버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닷컴 기업들이 뭐 IT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한히 상승할 것이다. 미래 수익 전망의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계기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공포감에 서로 주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버블이 붕괴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뭐 투자 자금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고점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계기로 이 거품 우려가 갑자기 붕괴되고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말 뭐 내국인 투자자들만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지금 뭐 무턱대고 물타기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레버리지 ETF 상품 가격 보니까요 상장할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 ETF라는 것은 원래 그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실제로 뭐
현물이 10% 상승했다, 10% 하락했다 이랬을 때에 예를 들면 그 손실보다 레버리지는 10%로 변동을 해도 가격이 20%의 변동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뭐 실제 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일 때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보다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돈이 점점점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사실 투자 자금이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때 실제로 네. 이게 실현될 때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널뛰기 장세에서는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 나오는 지적을 좀 봤더니 이게 딱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시총 상위 한 10개 정도만 묶어놨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다 이런 지적 나오던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뭐 사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컸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먼저 도입을 하니까 그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강화가 됐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 뭐 상위 10위 기업에 동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도 현재 코스피에서 투자 자금이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더 많이 다른 다양한 종목으로 출시가 됐다 해도 동일한 현상이 나왔을 가능성은 여전히 뭐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순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여러 종목으로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나오는 걸 좀 막아야 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감시 관리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 보완해야 됩니까? 예,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기 전에는 뭐 2시간 정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교육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안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금 장 마감 때 리밸런싱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배의 그 가격 변동을 맞추기 위해서 포지션 조정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 마감에 몰리게 되면 종가가 이제 널뛰기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하는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 상황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현물에 대한 투자도 너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뾰족한 대책이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 상패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가능합니까? 지금 이미 그 투자하신 분들이 상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장 폐지를 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투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상장 폐지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게 증명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번 주 일정 중에 하나가 10일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건데 규모 상당하잖아요. 한 43조 원 규모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결국에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다 예. ADR 상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규모의 달러화를 갖다가 조달을 한 다음에요. 이 자금을 갖다가 국내에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데 공장을 짓는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3조 규모의 그 달러화를 갖다가 일시에 환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파생상 금융상품 계약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환율이 널뛰게 하게 되고 큰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환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SK 하이닉스의 국내 투자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환전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 갑자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어렵고요.
이 환전하는 일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 환전을 해야지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이 상단에 갖다 어느 정도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이닉스가 국내 투자를 실제로 늘리기 시작을 하면 그 투자 관련해서 호재를 직접적으로 보는 뭐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이런 곳은 호재가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요. 현재 경기 여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비가 얼마나 강하게 집중되는 겁니까? 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사이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강원도 철원, 충남 북서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를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청주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고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는데요.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동 북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